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온화한 날씨이고요. 해가 떴습니다. 추운 날씨는 아니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날씨인데요. 우리는 논리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A Note on Logic, 논리에 관한 하나의 주의사항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12개의 타당한 논증 형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학에 다양한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하학의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고 있어요. Are there different systems of geometry which 기하학의 다양한 체계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여기 설명문이 있는데 좀 읽어볼까요? Euclidean geometry is a deductive system as a coordination of principle.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연역체계인데 원리들의 집전, 장전, 집전, 집합적 경전으로서의 연역체계이다. 그리고 Non-Euclidean geometry is another deductive system.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또 하나의 연역체계이다. 우선 두 개의 연역체계가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In one deductive system, two contradictive conclusions cannot be both true. 하나의 연역체계 속에서 두 개의 모순적인 결론들이 함께 참일 수는 없다. 하나의 연역체계에서 참이라면 그거의 모순적인 명제는 그 연역체계 내에서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네요. Different systems can be mutually contradictive. 상이한 체계들은 상호적으로 모순적일 수 있다. 이거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기하학이죠. 평면기하학에서는 두 점 사이 최단 거리는 직선이죠. 근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곡면기하학이에요. 타원 기하학도 있고 쌍곡선 기하학도 있고 다 곡면을 다루는 기하학인데, 여기서 곡면으로 해서 여러분 최단 거리를 그리면 그것은 곡선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최단 거리가 직선이다라는 명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참이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참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참이다라는 명제와 두 점 사이의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니다라는 이 두 명제는 서로 모순된 명제이지요. 이 두 모순된 명제는 상호 모순적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명제들을 각기 참으로 하고 있는, 즉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를 참으로 여기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참이 아니다를 진리로 여기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서로 모순적이다. mutually contradictive deductive system,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 물어볼까요? Are there different systems of logic? 그러면 논리학에도 상이한 체계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two valued logic, three valued logic, fuzzy logic 이렇게 답변이 주어졌네요. 이 two valued logic은 이치 논리라고 두 개의 진리치를 갖는 논리라고 해서 이치 논리라고 하고요. three valued logic은 삼치 논리라고 하고요. fuzzy logic은 모호 논리라고 해요. 이렇게 그 참거짓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모호하게 확정해 둘 수 있는데, 예컨대 우리 통계 확률에서 80% 내지 80% 이상의 확률일 경우는 참으로 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70% 이상을 참으로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거짓의 기준값이 모호하지요. 이런 모호한 참거짓의 기준을 갖는 채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이 모호 논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Is the following argument correct? In which meaning it is correct? In which meaning is it correct? 그랬습니다. 다음의 논증은 참인가 올바른가? 잘못 말했습니다. 참이 아니라 올바른가? 이렇게 물어졌네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올바른가? 한번 논증을 볼까요? If you have enough money, you will go to the movies tonight. You have enough money, therefore you will go to the movies tonight.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갈 것이다. 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너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갈 것이다. 어때요? 여기 있는 주어 you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논증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진술을 보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갈 것이다. 여기 이 부절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갑니까? 이 부절이 충족된다고 했을 때, 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밤에 영화관에 가겠어요? 많은 분들은 아닐 거요. 아마 커피숍에 가겠다, 아니면 맥주집에 가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제는 누군가에게는 참이고 누군가에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전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저에게서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you have enough money. 여러분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나의 기준으로는 거짓입니다. 지금 내게는 이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가 모두 거짓입니다. 셋째, therefore, 결론지시어죠? 전 시간에 배운 거. You will go to the movies tonight. 그러므로 오늘 밤 영화관에 갈 것이다. 글쎄요,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도 내게는 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 첫 번째 전제가 여러분에게 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도 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돈이 많이 갖고 있다면 영화관에 갈 것이다. 그런데 충분히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관에 갈 것이다. 이 두 개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결론으로부터 결론은 필연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경우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논증을 우리가 연역 논증이라고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기납 논증과 구분하면서 왜 그걸 연역 논증이라고 하냐면 타당성을 지닌 논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valid argument예요. valid argument가 무엇이냐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논증의 속성이에요.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그런 논증의 속성을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논증은 전제들이 참일 경우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여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지닌 논증이고, 따라서 valid argument 이렇게 물으면 yes, it is valid argument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물으면 is it sound argument? 이건 건전한 논증인가? 무슨 말일까요? 건전한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면서 동시에 전제들이 참인 논증이에요. 우리는 아까 이 두 개의 전제들을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랬어요. 두 개의 전제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하지 말고 두 개의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이 두 개의 전제가 제게는 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논증은 비록 타당한 논증일지라도, 즉 두 개의 전제들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논증일지라도 실제 있어 두 개의 전제가 참이 아니므로 타당하지만 참된 전제들을 갖지 않은 논증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논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this argument is unsound argument, although it is a valid argument. 이것이 비록 타당한 논증일지라도 이 논증은 건전하지 않은 불건전한 논증입니다. 타당한 논증인데 불건전하다고요? 예.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만을 따진 것이에요. 그리고 건전한 논증이라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면서 동시에 전제들이 참인가를 따진 것이에요. 즉 참을 전제로 하는 타당한 논증인, 잘못 말했나요? 참된 전제들을 지닌 타당한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당한 논증은 역시 불건전한 논증이에요. 전제들이 거짓이고 그러면서 타당한 논증도 불건전한 논증이고, 동시에 invalid argument, 부당한 논증도 역시 unsound argument, 불건전한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correct라는 말, 올바르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타당하다, 둘째는 건전하다. 그러니까 이 질문, is the following argument correct? 이 질문은 양의적인 질문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valid argument이냐, 또 sound argument이냐,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함축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yes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On one hand, it is valid argu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is unsound argument, 또는 it is not sound argument,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름의 의미는 두 가지다. 타당성과 건전성이다. 건전성의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타당성이고 둘째는 전제의 참 또는 참인 전제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무엇인가요? What is valid argument? 다시 한번 물어봤네요. 타당한 논증이란 무엇인가? 답변을 볼까요? It is the argument in which the conclusion is necessarily true if the premises are true. 그러네요. 논증은 논증인데 그 속에서 결론이 만약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인 그런 논증이네요. 다시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인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고 해요. 타당성, 건전성은 논증의 속성이에요. 논증의 속성이고, 참과 거짓은 명제의 속성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요. 타당하다라는 말은 논증에 대해서, 건전하다는 말도 논증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는 말은 문장이나 명제 또는 진술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문장, 명제, 진술의 차이는 전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Then what is sound argument? 그러면 건전한 논증은 무엇이냐? 예, sound argument is the valid argument with true premises. 참된 전제들을 지닌 타당한 논증, 그거를 건전한 논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what is unsound argument?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로 invalid argument이다. 둘째로 valid argument with false premises. 거짓된 전제들을 지닌 타당한 논증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What is invalid argument? 누가 부당한 논증을 전개할까요? 아마 유명한 축구 선수인 것 같고 유명한 축구 심판인 것 같은데 둘이 각자 자기의 논증을 전개하겠죠?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마 심판이 업사이드 선언을 했을 때 선수가 업사이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심판이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말할 테죠. 그러면 선수는 나는 축구를 오래 해와서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서로들 자기 주장을 하겠지요. 누구 도움이 필요한가요? 예, 선심이라고도 하고 부심이라고도 하고 그 측면 라인에 서서 선수들이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옵사이드를 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부심이 있는데 그가 도움을 주어서 이들의 논증을 해결시킬 수 있겠지요. 두 사람 모두 타당한 valid argument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제가 또는 전제들이 거짓일 수 있어요. 스스로 의도해서 거짓인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해서 거짓일 수 있죠. 그럴 때 전제가 거짓되었다는 것을 제3자인 부심이나 선심이 알려줄 수 있겠죠. 여튼 여기 invalid argument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it is the argument in which the conclusion cannot necessarily follow from its premises, regardless of whatever these are true or false. 그렇다면 그 속에서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이 전제들이 참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 없는 그런 논증을 invalid argument다. 즉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그 전제들이 참인 전제들이건 거짓인 전제들이건 그로부터 따라 나올 수 없는 도출될 수 없는 그런 논증을 invalid argument 부당한 논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동영상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주소를 동영상 그림과 함께 얹어 놓은 것인데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흉하게 나왔습니다. The ecliptic and hyperbolic geometry 그랬어요.
그 타원형 기하학도 있고요. 쌍곡선 기하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엘립티컬 또는 엘립틱 지오메트리, 이거는 타원형 기하학이요. 하이퍼볼릭 이거 지오메트리, 이거는 쌍곡선 기하학인데요. 둘 다 non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해당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챕터 2, 벌써 챕터 2네요. 예, 첫 시간과 이번 시간이 이제 1장을 차지했고요. 오늘부터 2장인데요. 12 valid argument forms 그랬어요. 12개의 타당한 논증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기대 만발이네요. 첫 번째가 모두스 포넨스이다. 이 모두스 포넨스라는 게 첫 번째 valid argument form, 타당한 논증 형식이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PQR, 이게 대문자 알파벳이죠. 캐피털 알파벳 PQR are used as sentence variables, 문장 변형들로 사용된다. So, 그래서 P can mean either Jane has a fever or Jane is ill or I am beautiful or etc. 낯선 낱말은 이 variable이라는 것이죠. 변항, 문장 변항. 이 변항은 변하는 항목이에요. 문장 변항이니까 문장은 문장인데 변하는 항목으로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 P가 그 대문자 P가 이 제이는 열병을 가지고 있다, 제이는 아프다, 나는 아름답다 등등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P라는 기호의 문장 내용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의 문장 기호이다라는 점에서 문장 변항이라고 했어요. Sentence variables, 가변적인 내용을 지닌 문장 기호, 그게 P, Q, R 등등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호 논리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호를 사용하는 논리학이라고 했죠. 드디어 기호가 등장했어요. PQR이 기호입니다. The symbol horseshoe, 말굽같이 생긴 거요. 이거를 horseshoe라고, 말의 신발이라고 읽어요. This is a designation for the expression of if crows, then crows. 이 horseshoe라는 기호는 if 된 문장의 표현을 위한 designation, 지칭이다. if 된 표현을 지칭하는 기호로서 horseshoe를 사용하네요. 이거를 가정법 문장이라고 그럽니까? 영어에서, 우리 논리학에서는 이걸 가원적 조건원이라고 하는데요. 좀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The symbol dry dot in a triangle, 그러니까 삼각형 속에 있는 세 점, 이것은 이거를 therefore sign이라고 그래요. therefore sign, 결론 기호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유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therefore sign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서술할 때는 three dots in a triangle, 하나의 삼각형 속에 세 개의 점, 이렇게 서술해야 하네요. 이것은 a designation for the conclusion indicator such as therefore. 이것은 therefore와 같은 결론 지시어를 위한 지칭이다. 결론 지시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보셨죠? 수학 시간에 결론을 쓸 때 이 therefore sign을 활용해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symbolize the following argument. 다음 문장을 기호화하라. 이 symbolic logic이 기호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문장을 이 기호를 사용해서 기호화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if라는 단어와 the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if절과 then절을 연결하는 기호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therefore라는 말이 있는데 therefore를 대신할 수 있는 기호가 사용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P 호스쇼 Q, P therefore Q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낱말들은 사라졌어요. therefore 대신에 이 three dots in a triangle이 왔고요. if라는 말과 then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P와 Q 사이에 조건과 귀결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이 호스쇼가 사용되었네요. 이거는 P 호스쇼 Q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히 P then Q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저는 P then Q로 읽겠습니다. P therefore Q. P면 Q인데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P면 Q인데 P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Q가 된다는 것이네요. 이게 A1이라고 했는데 A는 argument의 줄임말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valid argument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A1은 valid argument 1, 타당한 논증 형식 1번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등장했었던 보드스 포넨스라고 불러요. 한국 번역어로는 전권 긍정법. 자, P가 이 전권을 긍정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서 이 P는 if clause죠. if절이에요. if절을 논리학에서는 전권이라고 불러요. Q는 then clause, then절인데요. then clause는 논리학에서 후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P는 이 전권을 긍정했어요. 그러면 후권이 결론으로 도출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논증 형식을 일컬어서 전권 긍정법이라고 하고 12개의 타당한 논증 형식 중에 첫 번째 것이에요. 그러면 뭐 많이 내려갔나요? 여기죠. 아이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까요? 이만큼 내려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언급했고 이것을 볼까요? 그러면 이 도표 속에 집어넣어 봤어요. P then Q, P therefore Q인데 이것이 뭘 알려주나요? P가 두 번 있고요. Q가 두 번 있죠. P를 우리가 K로 바꾸고 이 두 번째 P도 K로 바꾸고 그러면 동일한 논증 형식이 되겠죠. 또는
Q를 R로 바꾸고 이 결론의 Q도 R로 바꾸면 역시 동일한 논증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P를 균일하게 다른 기호로 바꾸거나 두 개의 Q를 균일하게 다른 기호로 바꾸면 여전히 동일한 논증 형식, 모두스 포넨스라는 논증 형식이 됩니다. 이 모두스는 영어로 모두, 양상이라는 말이고요. 포넨스는 포지팅, 긍정하는, 다른 말은 affirming 이라는 말인데, 포지팅, 그러면 정립하는, 긍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모두 포지팅 또는 모두 affirming, 긍정하는 양상의 논증이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논리학 기호들은 대개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축약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긍정하는 양상 정도니까 축약된 이름이죠. 그러면은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까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모두스 포넨스 질문이 있네요. Are the following argument the same argument? 다음의 논증들이 동일한 논증인가? 이렇게 묻고요. In regard to what? 무엇과 관련해서 are they same? 그들이 같고 in regard to what? 무엇과 관련해서 그들은 상이한가? 이렇게 물었네요. 볼까요? If Jane has a fever, 만약 제인이 열을 가지고 있다면, 열병을 가지고 있다면, then Jane is ill. 그러면 제인이 아프다. Jane has a fever. 제인은 열을 가지고 있다. Therefore, Jane is ill. 제인은 아프다. 이쪽은요. If you are intelligent, then I'm genius. 만약 내가 지성적이라면 그러면 나는 천재이다. You are intelligent. 나는 지성적이다. Therefore, I am genius. 따라서 나는 천재적이다. 이렇게 됐네요. 이 두 개의 논증, 1번 논증과 2번 논증에 same argument, 같은 논증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용상은 서로 다르죠. 논증의 내용은 서로 달라요. 근데 논증의 형식은 앞에서는 if P, then Q, P, therefore Q. 이것도 if P, then Q, P, therefore Q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모두스 포넨스의 형식, 전권 긍정법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답변할 수 있겠네요. They have different contents, but have the same form of A1. So, they are instances of A1. 그들은 상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논증 형식인 A1이라는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they are instances, 사례들이네요. A1의 사례들이다. 전권긍정법의 사례들이다. 모두스 포넨스의 사례들이다. 예. 내용으로서는 다르고 형식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답변이 이루어지네요. 여기서는 어떤 질문인가요? How can we know whether an argument is a legitimate instance of A1?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논증이 A1의 적법한 사례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답변은 by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uniform replacement for the variables P and Q. PQ라는 변항들에 대한 균일한 대체의 가능성을 확인함에 의해서
즉 PQ가 변항인데요. 문장 변항인데 이 P가 다른 기호로 균일하게 대체될 수 있느냐, 또 대체되어 있느냐, 또 Q가 균일하게 대체되어 있느냐를 확인함에 의해서 A1의 사례이다, 모두스 포넨스의 사례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by using a diagram, 이런 도표를 사용함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JF is notation for Jane has a fever. JF는 노테 약호예요. 약호, 축약기호 약호. 제인이 열병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약호이다. 그러면 이 제인은 제인의 첫 글자고요. F는 fever의 첫 글자이네요. 중요한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기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JF는 제인이 열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약호이다. 그럼 JI는 역시 제인이 아프다에 대한 약호이네요. I자는 1, 아프다의 첫 글자를 딴 것이네요. 그러면 균일한 대체가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볼까요? JF then JI, JF, JI. 우리가 앞서 배운 것은 P then Q, P, therefore Q 이 형식이었죠. 이 P 두 개가 균일하게 대체되었나요? 여기 보니까 예, JF로 균일하게 대체가 되었어요. Q 두 개가 균일하게 대체되었나요? 예, JI로 균일하게 대체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논증 JF then JI, JF therefore JI, 이 논증은 an instance of A1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즉 모두스 포넨스의 하나의 사례이다. 이것은 어떤가요? 좀 더 따져보라는 것이죠. 합쳐볼까요? JF 밑에 P를 갖다 놓고 JF 밑에 P 놓고 JI 밑에 Q 놓고 JI 밑에 Q를 놔보면 보다 확실하게 균일한 대체가 이루어졌다는 것. 즉 P는 균일하게 JF로, Q는 균일하게 JI로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Yes, it is an argument that is a legitimate instance of A1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next step. Is this argument an instance of A1? 이 논증이 A1의 한 사례인가? Why not? 왜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네요. If Jane has a fever, then Jane is ill. JF가 if절의 약호가 될 수 있고요. JI가 then절의 약호가 될 수 있겠네요. This crow is black. 이 까마귀는 검다. C는 crow를, B는 블랙이고요. 그래서 C, B에 의해서 이 두 번째 문장을 표시할 수 있고요. Therefore, Socrates is mortal. S는 Socrates, M은 mortal. 결론은 SM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일한 기호가 두 번씩 나온 게 아니네요. 모두 4개의 기호가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A1 형식은, 즉 모두스 포넨스 형식은 동일한 기호가 두 번씩 등장하는 것인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it is not an instance of A1 이렇게 말해야 하고, 왜 아니냐 그랬더니 we cannot find the uniform replacement for P and Q in this argument.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겠네요. P와 Q에 대한 균일한 대치를 이 논증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A1의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이렇게 it violates
the demand for uniform replacement for the variables P and Q. P와 Q라는 변항들에 대한 균일한 대체에 대한 요구를 위반했다. 누가? 이 논증은 P와 Q라는 변항에 대한 균일한 대치, uniform replacement, 일관적 대체, 균일적 대체 이 요구를 위반해서 A1의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 것이네요. 이렇게 다이어그램 속에 표시해 보니까 JF 된 JI, CV, SM 보면 P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P는 JF에 의해 대체되었고 두 번째 P는 CV에 의해 대체되었죠. 균일한 대체 아니에요. 또 Q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Q는 JI에 의해 대체됐고 두 번째 Q는 SM에 의해 대체되었네요. 따라서 균일한 대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전권긍정법의 논증이 아니다. 전권긍정법의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있나요? A1 is valid without justifying its validity. A1, 전권긍정법은 그것의 타당성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타당하다. 그것의 타당성을 정당화함 없이도 타당하다. 왜? 이런 건 첫눈에 타당하다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으니까요. P면 Q다. 예컨대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동물이다. 이런 논증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첫눈에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별도의 타당성 증명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So the argument above can be invalid because there is no uniform replacement for the variables P and Q. 위의 논증은 변항 P와 Q에 대한 균일한 대체가 없기 때문에 invalid, 부당할 수 있다. The argument is invalid because of its violation of the form of A1. A1의 형식의 위반 때문에 이 논증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했네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이었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흥미롭기도 하고 영어 공부하는 기분도 들 수 있을 텐데요. 아이고, 논증을 해야죠. 주먹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가능하면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 의해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Statements of the form P then Q. P then Q 형식의 진술들을 보겠습니다. 가정법 문장들이라고 우리가 들어온 것들이 P then Q 형식의 문장들인데요. Normal statement.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 진술, 표준적 진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then Venus goes around the earth.
if라는 단어와 then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 if절이 앞쪽에 있고 then절이 뒤에 있고요. 그래서 if와 then이라는 단어도 있고 if절이 앞에 있고 then절이 뒤에 있으니까 normal statement, 정상적 진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어들을 생략하면서도 글을 쓰잖아요. 영어 문장들을. 그러면 그 훈련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The statement in which then was omitted. then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진술은 어떤 것이냐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What is the statement in which then was omitted? then이 생략되면 어떤 문장이 되는가? 글쎄요. 이 then 생략해도 문제 없죠. then만 생략시키고 다른 건 아무런 변화를 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동일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해당하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If the sun goes around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이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가 us가 돼야 하죠. 가끔씩 오타가 등장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이겠죠. 만약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면 그러면 비너스, 금성도 지구 둘레를 돌 것이다. 여기서 then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죠. then이 생략된 채 이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물음. What is the statement in which the order of the if and then clauses was reversed? if절과 then절의 순서가 전환되어 있는 진술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그럼 Venus가 앞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Venus goes around the earth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순서만 바뀌고 다른 건 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Venus goes around the earth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예, 변화가 if절과 then절의 order, 순서가 reversed, 바뀌었지만 다른 건 변화가 없네요. 이전에는 여기 콤마를 찍었는데요. 최근의 영어에서는 콤마 사용 없이도 이렇게 문장이 쓰여지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하면요. The statement in which then was replaced by this means that then, 즉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this means that, 이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한다로 대체된다면 그러면 어떤 진술이 될까요? then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then이 원래 있던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this means that Venus goes around the earth, 이렇게 될까요? if절은 그대로 두고 콤마 다음에 this means that 하고 이전에 then절이 오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가능한가요? 볼까요?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this means that Venus goes around the earth. 이렇게 됐네요. 다른 변화 없이 if절을 원래대로 앞쪽으로 가져오고
then이 있던 자리를 this means that 이라는 표현이 차지했네요. 그러면 또 다른 변화. The statement in which if and then were replaced by implies. if와 then이 implies, 함축한다 라는 단어에 의해 대치된 진수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대절 만들고 그 사이에 imply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즉, that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implies that Venus goes around the earth. 그러면 대절이 첫 번째 대절이 두 번째 대절을 함축한다. 함축한다라는 말은 맥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P implies Q라는 말은 P가 Q를 함축한다 이 말은 P가 참이면 Q도 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함축이라는 말은 의미를 포함한다 라는 뜻으로 일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논리학에서 함축이라는 말은 P 된 Q, P가 Q를 함축한다 라는 말에서 그 함축한다가 뜻하는 것은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튼 that clause implies that clause 이렇게 될까요? 그럼 대절 implies 대절 이런 말인데 또는 명사구 implies 명사구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떨까요? 이것을 대절로 바꾸는 것은 쉬운데 명사구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법도 하네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하, the acceptance of the sun's going around the earth implies the acceptance of Venus's going around the earth. 그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의 수용은, 인정은 비너스가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의 인정을, 수용을 함축한다. 예, 명사구로 바꿨네요.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이것을 the acceptance of the sun's going around the earth 이렇게 명사구로 바꿔서 명사구가 명사를 함축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Next question. The statement in which if was omitted. if가 생략된 진술은 어떤 것이냐? 그럼 최초의 진술로 와서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따져볼까요?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then Venus goes around the earth. 그래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then이 생략됐을 땐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if가 생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확인해 볼까요? 아하,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그 말이네요. Goes the sun around the earth. Venus goes around the earth. 예, 현재 사실의 반대로서 가정법 동사를 사용해서 went, would go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는 이 가정법 문법 규칙을 꼭 지키지 않고 사용되니까요. Goes the sun around the earth. Venus goes around the earth. 예, if가 생략되면서 동사가 앞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the statement in which if was replaced by whenever. if가 whenever는 할 때마다 라는 말이죠. if와 whenever에 의해 도치된 진술은 어떤 것이냐?
그럼 어때요? Whenever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then Venus goes around the earth. 이렇게 하면 될까요? if와 whenever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그렇게 고칠 수 있어요. if 대신 whenever를 쓸 수 있어요. 확인해 보죠. Venus goes around the earth whenever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그러네요. if가 whenever로 바뀌었습니다.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이게 if절이었는데 if 단어가 whenever라는 단어로 바뀌었네요. 그럼 우리 중요한 거 배웠네요. 그 논리적으로 if라는 단어는 할 때마다 라는 whenever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중요 사실을 배웠네요. 그 다음에 the statement in which then was replaced by only if. then 그러면 이란 뜻인 이게 only if 오직 뭐뭐이라면 이게 대치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네요. then이라는 그러니까 귀결절을 유도하는 단어인 then이 only if 오직 뭐뭐일 경우에만 또는 오직 무엇이라면 이라는 단어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then이 어디 있는 거예요? then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죠? 비너스 앞에. 그렇다면 여기 if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only if Venus goes around the earth. only if를 쓸 때는 여기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냥 이것부터 시작하면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only if Venus goes around the earth. 이렇게 될 법한데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어요. 어디 갔어요? 나타났어요?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what is the statement in which then was replaced by on if?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f it's a whale, it's a mammal. 이것이 하나의 고래라면 이것은 하나의 동물이다. 고래라면 매물, 포유류이다. 고래라면 이것은 포유류이다. 맘마 젖을 먹어서 매물, 포유류라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only if가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볼까요? This animal is or can be a mammal only if it's a whale. 오직 그것이 하나의 고래일 경우에만 이 동물은 포유류이다? 아니죠. 고래가 아니고 강아지, 고양이도 포유류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logically false. This statement is logically false. 논리적으로 거짓인 진술이 되었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only if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This animal is a whale only if it's a mammal. 오직 그것이 포유류일 경우에만
이 동물은 고래이다 또는 고래일 수 있다. 예, it is logically true. 그렇죠? 포유류에 속해야만 고래일 수 있는 것이죠. 포유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고래일 수도 없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없죠. 포유류에 속하는 경우에만 only if 오직 그것이 하나의 포유류인 경우에만 그것은 고래일 수 있다. 그러니까 only if라는 말이 어디에 붙는가를 눈여겨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f절 앞에 붙느냐 then절 앞에 붙느냐. 여기 it is a mammal 이게 then절이었죠. 지금 only if it is a mammal then절에 then 대신 only if가 사용된 것이네요. 그럼 only if가 then과 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소개되었네요. 네, 강아지이고요. 포유류입니다. 이 강아지는 오직 포유류일 경우에만 강아지일 수 있습니다. This is a dog only if it is a mamma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implication relation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함축 관계를 보자. whale 고래예요. mammal 포유류예요. 고래와 포유류 사이의 함축 관계. 함축이 무슨 뜻이다? 참이면 참인 경우를 함축 관계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is a whale only a necessary condition for a mammal? 고래라는 것은 단지 포유류이기 위한 하나의 필요적 조건인가요? 고래라는 것이 포유류이기 위한 단지 하나의 조건인가요? 아니요. 고래이면 이미 포유류이죠. 고래라는 낱말은 이미 그 의미 구성 요소로 포유류이다, 바다에 산다, 물에 뛰어오른다, 물을 뿜어낸다, 덩치가 크다 등등의 여러 의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고래이다라고 하면 곧바로 포유류이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하고 is another condition needed for a whale to be a mammal? 고래가 포유류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나요? No. Then what kind of condition? A whale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a mammal. 고래는 포유류를 위한 충분 조건이지요. 그러면 다시 물어서 is a whale a sufficient condition for a mammal? 고래라는 것은 포유류라는 것을 위한 하나의 충분한 조건입니까? Yes. Is another condition needed for a whale to be a mammal? 고래가 포유류이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이 요구됩니까? No. Then what kind of condition? A sufficient condition.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이미 한 것인가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다른 겁니까? 다른 질문이네요. 그럼 거꾸로 물어보는가 봐요.
is a mammal only a necessary condition for a whale? 포유류라는 것은 고래라는 것을 위한 단지 하나의 필요 조건입니까? Yes. 포유류라는 의미에다가 바다에 산다, 덩치가 집체 많다, 물을 뿜는다 등등의 여러 의미 요소가 합쳐져야 고래가 되니까 이 포유류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죠. Is another condition needed for a mammal to be a whale? Yes. Then what kind of condition is a mammal for a whale? 그러면 a mammal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 whale 이렇게 말해야죠. 필요 조건일 뿐이다. Is a mammal a sufficient condition for a whale? 포유류라는 것이 고래를 위한 충분 요건인가요? No. 포유류라는 건 고래를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죠. Is another condition needed for a mammal to be a whale? Yes. Then what kind of condition? 예, a necessary condition. 그러니까 포유류라는 건 고래에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다. 그래서 in regard to implication relation, 함축 관계와 관련해서 to be whale, then to be mammal. 고래이다 하면 포유류이다가 돼요. 또는 고래이다가 참이면 포유류이다가 참이 됩니다. If something is a whale, then it is a mammal이 되니까 고래이다라는 것은 포유류이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 말의 의미는 고래이다라는 것이 참이면 포유류이다라는 것도 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함축 관계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함축 말고 다른 관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set relation 집합 관계인데요. 예, 여러분은 집합 관계에 익숙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룬 함축 관계에 대해서 좀 어지러울 거예요.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등등 의아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비교해 보세요. 집합 관계는 어떤가? 이 고래와 포유류 사이의 집합 관계를 보면요. Does the whale include the mammal? 고래가 포유류를 포함하는가? No. 포유류가 고래를 포함하지요. 고래가 포유류를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Does the mammal include the whale? Yes. 포유류 속에는 고래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망아지도 있으니까요. 포유류가 집합상 고래보다 더 커요. 그래서 in regard to set relation, 집합관계의 측면에서 whale is lesser than mammal 이렇게 할까요? whale is little than mammal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게 부등호 관계죠. 이 집합관계에서의 부등호예요. 고래보다 포유류가 더 크다. 뭐가 크냐? 집합의 면에서 크다. 포유류 집합이 고래 집합보다 크다. 그래서 이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고요. 근데 우리는 집합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함축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In regard to implication relation, 함축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to be whale implies to be mammal. 고래이다라는 것은
포유류다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자, 강조할게요. 이 호수슈는 부등호로 사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러 수학책에서 이 호수슈가 부등호 기호, 집합 관계의 기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기호 논리학 시간 속에서 이 호수시는 집합 관계를 표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함축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함축 관계가 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P가 Q를 함축한다라는 말은 P가 참이라면 Q도 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함축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함축이라는 말은 P나 Q라는 그 명제 변항들, 문장 변항들을 함께 거론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축이라는 말은 다른 용어들을 동원해서만 또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맥락에서만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함축이라는 단어는 맥락적 정의를 갖는다. 맥락상 정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P가 Q를 함축한다는 말은 P가 참이라면 Q도 참이다 라는 의미이다 라는 뜻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 부등호 기호는 호수슈 이 조건원 기호, 가운적 조건원을 표시하는 이 호수슈 기호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군요. 몇 가지 새로운 거 배우셨죠, 여러분? 뭐뭐 배웠습니까? 그 if가 whenever와 같은 논리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then이 only if와 동일한 논리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함축 관계와 집합 관계는 다르다. 다를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집합의 면에서는 포유류가 크지만요. 의미의 요소로 보면 회일, 고래라는 낱말의 의미 속에는 포유류 더하기 바다 더하기 커다란 덩치 더하기 헤엄침 더하기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요소가 있어요. 의미 요소의 면에서 보면 고래가 포유류보다 크죠. 그래서 내포의 면에서는 고래가 의미의 다른 말이 내포예요. 내포의 면에서는 고래가 포유류보다 커요. 그러나 집합의 다른 말은 외연인데요. 외연의 면에서는 포유류가 고래보다 커요. 우리는 의미의 면에서 두 개념 사이, 정확히 말하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함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함축인데 왜 그렇게 말하면서 의미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의미 요소가 회일의 의미 요소가 포일의 의미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혼동스럽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건 죄송해요. 여러분 지적이 옳습니다. 다만 크기 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포와 의미에서의 크기 따지기와 외연과 집합의 면에서의 크기 따지기를 했을 때는 두 개념 사이에 정반대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그 정반대의 현상 때문에, 또는 다시 말해 의미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의미를 지닌, 두 의미를 각기 지닌 두 문장 사이에 함축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익히 알고 있던 것에 불과했는가요? 여러분 생각에 새로운 느낌이 있었다면 오늘 강의가 유익한 강의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